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료 일반을 가르치는 신원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료 일반을 이렇게 선생님이 찍은 동영상으로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강도 하고 또 여러 학생들한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잘 정리된 걸 한번 똑같이 전달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다른 내용으로 공부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영상을 제작합니다. 집에서도 한번 더 들어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맞는지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자, 교과서를 보면서 재료 일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재미없긴 하겠지만 온라인 수업 그리고 영상 수업의 특성상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10페이지인데 여러분들 보시는 10페이지인데 공업재료란 거기에 보면 공업재료란 원료를 가공하는 기계와 기구를 비롯하여 각종 구조물과 공업용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를 말한다고 합니다. 각종 구조물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구조물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품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업재료에서 대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업용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조물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계공학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공을 하고 그래서 가공을 하는 사람들은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구조물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업용품으로 묶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공업재료는 건축이나 건설에서 다루는 그런 공업재료를 포함하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공업재료 중에서 가공과 관련된 그런 공업재료를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원재료, 기초재료, 가공재료로 나눠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공업재료, 고체재료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 복합재료, 반도체, 생체재료 등이 있다고 합니다. 옆 페이지 보시면 공업재료의 종류로 금속과 세라믹과 고분자, 복합재료, 반도체 이렇게 다섯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 그리고 주로 얘기할 건 금속입니다. 금속. 우리 주변에 보면 금속 되게 많잖아요. 자, 한번 봐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철도 차량 내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어느 회사에서 만든 차량인지 또 아마 맞추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은 공업 재료잖아요. 그죠? 공업 재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차량 내부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니죠. 전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렇죠. 제조를 한 것이죠. 생산을 한 것이죠. 공업이란 생산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생산을 할 때 어떤 재료들을 이용했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Grab Rail Assay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죠. 자, 이 손잡이 이 부분은 뭐로 되어 있나요? 핸드 스트랩. 핸드 스트랩 어세이라고 하면 이제 이 구성품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뭘로 되어 있나요? 플라스틱으로 보이죠. 그렇죠? 패신저 시트. 이거는 이제 좌석이잖아요. 얘는 뭘로 되어 있나요? 얘는 합성 소재로 만들거나 천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금속으로 만들죠. 스크린은 뭘로 만드나요? 주로 합성 소재로 만들죠. 폴. 폴은 뭘로 만들죠? 보통 금속으로 만들죠. 핸드레일. 핸드레일은 이제 복합 재료로 만들기도 하고 금속에다가 아,
도료를 칠해서 만들기도 하고. 자,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재료들은 모두 사람이 만든 것들인데, 공업을 통해서 만든 것들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재료를 가져다가 무엇인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재료들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 첫 번째로 금속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세라믹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라믹은 금속을 대상으로 비금속과 조합을 이루어서 산화물, 질화물, 탄화물로 구성된 어떤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세라믹 재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으로는 여러분들 철도 차량에 보시면 레일을 두는 이거 여기 써있네. 자기 부상 열차의 전자석 고정용 볼트를 세라믹으로 쓴다고 하네요. 레일을 고정하는 그 볼트에다가 세라믹을 쓰는 줄 알았더니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야겠구나. 지금 이 자료는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어떤 사람 논문이에요. 철도 구조물에 세라믹 인서트 박는 거 볼트 같은 걸 인서트라고 하거든요. 총괄해서 그거나 앵커를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걸 연구한 자료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요렇게 생긴 건데 요렇게 생긴 걸 세라믹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세라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이런 인서트에 사용하나요? 세라믹은 전기하고 이런 다 지워야 되겠다. 전기하고 열이 잘 전달되지 않고 금속, 고분자에 비해서 열악한 외부 환경 조건에서도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세라믹 재료는 그릇 같은 거, 사기 그릇 같은 거, 도기 그릇 같은 것도 세라믹 재료고요. 그림처럼 철도 트랙 연결하는 이 중간에 세라믹 절연체를 사용하거든요. 이것도 세라믹 재료를 사용합니다. 규소 같은 것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세라믹 재료는 특성이 기계적 강도는 강한데 연성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딱딱하잖아요. 우리 그릇 같은 거 보면 단단하지만 잘 깨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세라믹입니다. 공업적으로 이런 세라믹이 요새는 되게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는데요. 왜냐면 요새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설비나 재료들, 기구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 전기를 가게도 하고 안 가게도 하고 하는 반도체, 그 외에도 절연을 하는 재료로서 세라믹 재료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얘는 여기 앞에 보듯이 얘기한 것처럼 전기에도 강하고 열에도 강하고 강도도 높아서 공업 재료로 환영받고 있죠. 고분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분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 비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유기물 복합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탄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분자 화합물 이런 것들은 이런 플라스틱 재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플라스틱 재료를 일반적으로 이제 고분자 재료라고 얘기한다. 이거 설명하기가 조금 뒤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분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 비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유기물 복합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기물이라는 말이 이제 생소할 것 같아요. 유기물은 쉽게 얘기하면 생명을 가졌던 것들, 생명을 가진 것들, 단백질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유기물 복합체거든요. 선생님 피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공업재료로 쓰인다고? 그게 뭔 얘기지? 생각해 보시면 석유 있잖아요. 석유가 대표적인 이제 고분자 제품인데 석유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이 또 고분자거든요. 그런 재료를 이용하는 것을 포괄해서 고분자라고 하거든요. 아까 보셨던 철도 차량에 보면 플라스틱 재료라고 선생님이 불렀던 그런 재료들. 이 도료도 석유에서 뽑아낸 재료죠. 여기가
플라스틱이라고 치면 요 의자도 석유에서 뽑아낸 재료죠. 요것도 석유에서 뽑아낸 재료죠. 석유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뭐 고분자 재료라고 전부 얘기를 하나요? 석유 생각해 보시면 아, 몇 억 년 전에 그 땅속에 묻힌 그런 썩은 생명체였던 식물들의 단단한 층이 저 액화돼서 석유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는 유기물이었잖아요. 그죠? 그걸 활용에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부피라든지 양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석유 재료를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쓰고 있고 그것의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입니다. 요새 뭐 플라스틱 안 쓰는 건 거의 없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재료는 거의 없다고 느껴지네요. 자, 다음 복합재료입니다. 복합재료는 위에서 얘기했던 재료 뭐뭐 있었어요. 지금 가려졌으니까 여기 나와 있네. 금속 재료, 세라믹 재료, 고분자 재료 이런 재료들을 자연상에서 이제 채취할 수 있는 저런 재료들을 섞어서 서로 다른 재료를 합성한 것이 복합 재료입니다. 요새는 이제 복합 재료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죠. 복합 재료의 제일 한번 복합 재료 한번 찾아볼까요? 복합 재료를 이제 활발하게 사용하는 어,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섬유 같은 건데 섬유는 아시다시피 면에서 뽑아내잖아요. 근데 면은 뭐, 다 옷을 이게 면이군요. 면 면으로 옷을 짜면 잘 찢어지지도 않고 부드럽고 장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공업 재료로 쓰인다면 얘가 좀 더 질기거나 좀 더 단단하거나 이런 성질을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업 재료에다가 이런 섬유와 같은 성질을 넣는다면 공업 재료가 잘 끊어지지 않고 질겨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각각의 성질들을 복합해서 조합해서 장점을 이제 도출해내는 재료가 이제 복합 재료인데 복합 소재 얘는 위에서 보여드렸던 얘는 이제 출처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렸고요. 한국과학기술고 원래 사이트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유리 섬유 같은 거 유리로 지금 섬유 만든 거죠. 탄소하고 흑연으로 섬유를 만든 거죠. 아라미드 섬유, 보른 섬유, 세라믹 섬유 이런 것들로 이제 섬유제를 만든 거고 또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수지를 이용한 모재가 있고요. 섬유를 넣은 섬유 강화, 금속 모재 이런 것들이 공업 재료로 쓰이죠. 섬유 강화, 세라믹 모재 이런 것들도 복합 재료로 쓰이죠. 이게 이제 금속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모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를 합성한 것은 모두 복합 재료라고 얘기합니다. 반도체는 너무나도 유명한 건데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신호를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정보를 저장한다든지 정보를 흘릴지 말지 판단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재료예요. 자, 공업 재료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눴고 그 다섯 가지를 좀 얘기했습니다. 금속, 세라믹, 고분자, 복합재료, 반도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아, 많이 얘기할 것이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첫 번째 금속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업재료의 분류. 공업재료 중에서 특히 우리 아까 얘기했던 기계 및 기구물의 제작에 필요한 기계재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기계재료로서 정말 많이 쓰는 게 금속재료거든요. 얼마나 금속재료를 많이 쓰냐면 얼마나 금속재료를 많이 쓰냐면 재료를 구분할 때 금속재료거나 비금속재료는 금속재료가 아닌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금속재료가 아니거나 이렇게 둘러 나뉩니다. 앞에 공업재료 얘기할 때 뭐 첫 번째 금속 얘기했고 세라믹 얘기했고 복합재료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고분자도 얘기했고 반도체도 얘기했잖아요.
뭐 뒤에 보면 생체 재료라고 있는데 이제 생체 재료는 사실 공업 재료를 우리가 아직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을 퉁쳐서 금속을 주로 쓰기 때문에 금속 재료와 그 나머지 이렇게 나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이 사용하는 금속은 수많은 금속 중에 철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오랜 역사 동안 우리가 철을 써왔어요. 그래서 철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고 철을 세분화해 가지고 종류별로 만들어서 우리가 팔고 또 사서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철강 자체가 대단히 중요해서 철이냐, 그러니까 철강 재료냐, 철강이 아닌 비철 재료냐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자, 볼게요. 공업 재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공업 재료 중에 이제 기계 재료는 금속이냐 아니냐로 나누고 금속 중에 철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철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공업 재료 중에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재료는 철이에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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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이에요. 비철 재료는 철 아닌 재료를 다 비철 재료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예를 들어놨는데 마그네슘, 알루미늄, 구리, 니켈 이런 것들 예를 들어놨는데 비철 재료 중에서도 많이 쓰는 것들을 예로 이렇게 든 거예요. 하지만 이것 외에도 철이 아닌 모든 재료들, 코발트, 니켈 뭐 이런 애들 다 비철 재료이기 때문에요. 철을 먼저 보면 나머지는 비철 재료가 되겠죠. 그다음 어, 금속이냐 기계 재료를 전체를 봤을 때 금속이냐 아니냐를 나눈다고 했죠. 그러면 아니냐를 또 나누면 색깔을 바꾸자. 아니냐, 이런 찍고 얘를 다시 빨간색으로 다 바뀌네. 다시 할게요. 아, 이 아닌 비금속 재료를 또 나누면 얘가 무기물이냐, 무기물을 사용한 재료냐, 유기물을 사용한 재료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유기물 얘기했었죠. 어떤 거가 유기물이라고요? 탄소가 들어있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뭐 단백질 같은 거 이런 게 유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물은 탄소가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을 탄소가 이제 불순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탄소가 이제 주 재료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이 무기물입니다. 내화재, 보온제, 연삭제, 패킹제 등 이런 재료를 말한다고 예를 드는데 어, 탄화수소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탄화수소를 기라고 생각하시고 탄화수소를 기라고 탄화수소는 뭘 얘기하냐면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가 조합돼서 만든 이런 분자가 있는 성분을 가진 이런 걸 탄화수소라고 하거든요. 탄화수소가 들어있으면 유기물, 탄화수소가 없으면 무기물. 사람은 기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체는 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탄화수소를 기라고 보고 기가 있는 애들 유기물, 기가 없는 애들 무기물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유기재료는 석유에서 뽑아낸 애들 다 유기재료라고 했죠. 흔히 유기재료를 플라스틱 또는 합성수지라고 하는데 석유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쭉쭉쭉 넘어갈게요. 자, 요거 우리 일반 친구들은 요거 그 글씨로 한번 써보라고 했거든요. 노트에다 한번 옮겨보라고 했거든요. 요거 조금 축소해다가 한번 볼게요. 기계재료는 크게 금속재료와 비금속재료로 나뉜다 얘기했는데 중간에 이 교재에는 지금 중간에 신급속재료라는 걸 하나 넣었어요. 금속재료인데 금속재료라고 보기에는 전통적인 금속재료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을 신급속재료라고 나눴는데요. 이제 금속재료와 아닌 놈을 섞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초강력강, 타이타늄 합금, 알루미늄 합금 이런 식으로 입자 분산 강화 합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세부적으로 재료를 공부할 때 들어가는 애들이고요. 자, 우리가 관심 갖는 건 금속 재료라고 했죠. 금속 재료는 크게 철이냐 아니냐로 나눈다고 했죠. 철은 되게 오랜 역사 동안 연구가 됐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오랜 역사 동안 연구가 됐었는데 순수한 철, 연구용 철이죠. 순수한 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강, 주철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강 하면 그냥 철 하면 일반적으로 이 주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 하면 요 뒤에 강은 이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강이랑 주철을 서로 다른 재료로 보고 철강을 합쳐서 이 강과 철을 합쳐서 철강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강철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강을 얘기하는 거고 철강재료 하는 건 주철과 강을 합친 겁니다. 강은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 강의 성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탄소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 하면 탄소강이에요. 주철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철금속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네요. 구리, 알루미늄, 니켈, 마그네슘, 티타늄이라고도 하는 타이타늄, 그 다음에 합금 이렇게 비철 금속을 나눴고요. 합금이 여기 왜 굳이 따로 나왔냐면 여기 이 합금은 철을 안 넣은 합금이잖아요. 일반적인 합금은 철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강을 기본으로 해서 합금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애들은 강을 기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해서 내놨습니다. 자,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패스. 이렇게 해서 한 단원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금속을 많이 사용하는가? 금속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가? 요게 이제 배울 내용이죠. 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성질. 자, 금속은 단단합니다. 사람에 비해 단단하죠. 그죠? 그리고 광택을 띱니다. 사람에 비해 광택을 띠죠.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재료로 또 예전에 많이 썼던 재료가 지금 공업 재료로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목재 같은 것들도 구조물로 많이 썼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기계 재료이기 때문에 목재를 많이 얘기 안 하는데 목재 같은 것도 재료를 많이 썼단 말입니다. 거기랑 비교해서 보면 금속은 단단하죠. 그리고 광택을 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은 외에는 상온에서 모두 고체 결정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해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걸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성, 연성 이것도 있는데 이건 전성은 잘 펴지는 성질, 연성은 잘 늘어나는 성질 이거거든요. 순수한 금속을 가져다가 과거에 우리가 뭘 했었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때려서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생각해 보시면 단단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속을 많이 사용했어요. 어, 좀 찾는데 오래 걸렸네요. 지금 이게 분명히 철판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철판, 절단, 절곡, 샤링, 접기, 구성은 머신 기계 작업 방법 이 영상을 찾았는데 한번 보시죠. 금을 긋고 기계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꾹 눌러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접이선 빠져나오죠. 굽어지네요. 저렇게 단단한 거지만 원하는 모양으로 굽어져요. 그렇게 굽어지는 이유는 연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요. 부드러운 성질, 늘어나는 성질, 무너지는 성질.
이런 성질이 있어서 그렇고요. 전성은 잘 펴지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다른 재료에 비해서 비중이 되게 큰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답니다. 금속의 특성이 전혀 없는 것을 비금속이라고 하고, 금속 특성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아금속, 요새 잘 쓰지 않는 한자인데 약간 부족하다. 아이 할 때 어린이를 아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게 한자어의 아자거든요. 아, 아금속 또는 준금속,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준이란 말도 쓰잖아요. 준금속이라고도 한답니다. 금속이 지닌 가장 중요한 특성은 고체 상태에서 결정 구조를 갖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특성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재료로, 공업 재료로 쓸 거니까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구조물이 되든 아니면 어떤 모양을 갖든 어떤 고체 상태가 돼야 되니까. 이 고체 상태인데 힘을 가하면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부러뜨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속을 많이 쓰는 거죠. 자, 여러 특성들이 또 있는데, 그런 특성들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금속의 종류는 되게 많은데, 원자번호 93번 이상은 모두 인공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소가 이제 92종인데, 그 중에 금속이 68종. 금속이 되게 많죠. 금속의 특징을 가진 원소들이 68종이라는 거예요. 금속과 비슷한 놈은 7종. 그리고 비금속인 게 17종. 그러니까 자연상에, 자연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금속도, 원소도 금속이라는 거죠. 금속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주기율표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데, 잠깐만요. 잠깐 멈추고 회전했어요. 보시면, 내가 조금 비켜놔야 되겠네. 됐다. 보시면, 여기, 금속 원소. 얘가 이제 우리 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 몇 개라고 했어요? 금속이? 대부분이 금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노란 애들도 금속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분홍색, 녹색 빼놓고는 다 금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음, 스칸튬, 타이타늄, 이게 티타늄이라고 불렀었는데 요새는 타이타늄이라고 부르나 봐요. 바나즘, 크롬 이런 애들도 다 금속이고요. 금속 중에 제일 관심 있는 금속은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금속은 이 가운데 철이죠. 철. 아, 철은 원자 번호가 26번이고요. 원자량은 55.847이라고 합니다. 원자가는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철을 예로 들어놨네. 아예 이걸 보면 되겠네. 철은 원자 번호가 26번이고요. 이름을 철이라고 부릅니다. Fe. 페럼이라고 아마 영어로는 부르는 것 같아요. 원소 기호는 Fe라고 쓰고요. 원자량은 55.847. 꽤나 무겁죠. 그다음에 이 원자가는 뭘 얘기하냐면 원자를 몇 개나 갖고 있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두 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자를. 고딕 글자는 보다 완전한 원자가. 세 개가 있으면 더 안정화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어떤 전자를 끌어당기고자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겠죠. 자, 이 주기율표는 여러분들이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이걸 그대로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모르더라도 아, 각각의 원소 기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합을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학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금속의 용융점은 상온 상태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수은 얘가 마이너스 38.4도로 제일 낮다는데 용융점은 녹는 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쇠가 녹는 점. 수은인 이유는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평소의 온도를 상온이라고 하거든요. 15도가 됐든 0도가 됐든 영하 10도가 됐든 수은은 계속 녹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수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가장 높은 애는 텅스텐입니다. 3410도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중, 무게를 뜻하는 거죠. 얼마나 가벼운지 무거운지. 리튬이라는 금속이 가장 가볍고요. 이리듐이라는 금속이 가장 무겁습니다. 요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방금 얘기한 이런 애들은 기능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다음 중 가장 어, 비중이 높은 금속은 리튬은 원체 유명하니까 리튬 외에 다른 금속들을 이렇게 나열하는데 각각의 금속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은 학습할 때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가벼운 것들, 비중이 4.5 이하 이런 애들은 가볍다고 해서 경금속 이렇게 부릅니다. 가볍다 해서 경금속, 가벼울 경금속. 그 다음에 무거울 중, 4.5가 넘어가면 중금속 이렇게 부릅니다. 자, 경금속 같은 애들은 몸에 들어가도 사실 물에 뜨는 건 아니겠구나. 몸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네, 설명을 잘못했어요. 경금속은 비중이 4.5 이하를 얘기하는데 알루미늄, 마그네슘, 타이타늄 이런 애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중금속은 4.5 이상으로 구리, 니켈, 철, 납, 주석 이런 애들이 중금속인데 대부분의 금속은 무거워요. 그래서 중금속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론적으로 순도 100%의 금을 순금속으로 구분하는데요. 이 얘기를 굳이 순금속이라고 분류한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금속이 순금속으로 사실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철광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철이 섞여 있는 돌을 깨다가 철을 캐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철에 가까워질수록 그 처리 비용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순철을 쓸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정한 비용에서 이제 재료를 철을 꺼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순수한 금속이 있다고 쳐봐요. 뭐 우리가 돈으로도 쓰는 금, 순금이 99.999%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래도 왜 99.999%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순은 금은 공기하고 잘 반응을 안 하거든요. 모든 금속은 공기하고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하고 반응을 하면 일단 그 자체가 순금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공기 원자가 섞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인 금속을 따로 분류해서 부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순금속이라고. 하지만 완전 100% 금속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금속은 사실상 합금이라고 볼 수도 있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금속의 물리적 성질은 각각의 고유한 색깔을 갖고 있고요. 어, 일반적으로 순금속은 백색 계통이 많은데 금, 얘는 노란색이에요. 우리는 노란색보다 조금 더 짙은 갈색이라고 표현했는데 구리색 아시죠? 구리색이라고 아예 부르잖아요. 그죠? 자, 비중은 뭐냐? 비교한 중량이에요. 중량은 무게잖아요. 비교는 뭐랑 비교한 거냐? 같은 부피의 물 중에서도 물은 이제 온도마다 부피가 변하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온도가 4도씨가 됐을 때 물의 밀도가 가장 높아지고 물의 부피가 가장 작거든요. 그래서 4도씨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물체와 부피가 같은 4도씨 물의 질량과 비교한 물의 질량. 그러니까 물 1리터가 1kg이라고 해요. 물 1리터가 1kg이야. 그런데
같은 부피 1리터인 금속을 갖다 놨더니 얘가 무게가 4kg이야. 그러면 얘는 비중이 얼마예요? 물에 비해서 4배죠. 그래서 4예요. 자, 물 1리터가 1kg이에요. 근데 어떤 금속 1리터가 5.5kg이었어요. 그러면 물에 비해서 얘는 몇 배 무거워요? 5.5배 무거워요. 그래서 얘는 비중이 5.5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밀도 얘기를 했었죠. 그죠? 위에서. 밀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는 값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부피를 요만큼 자른다고 해요. 여기에 빽빽이 들어가면 무겁겠죠. 어? 그림이 일로 와야 되겠네. 자, 요, 똑같은 부피에 빽빽이 들어가면 무겁겠죠. 그죠? 빽빽이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조밀조밀하게 들어갔냐 이게 밀도라는 말의 뜻이니까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갔냐 이 말의 뜻이니까 원소가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갔냐 밀도가 얼마나 높냐 밀도가 높으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겁겠죠. 똑같은 버스에 50명이 탄 거랑 똑같은 버스에 20명이 탄 거랑 무게 재면 50명 탄 버스가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공간에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갔느냐. 이걸 나타내는 방법이 이거예요. 얼마나 빽빽하냐. 아니, 그러면 빽빽한 건 왜 굳이 따지죠? 보통 빽빽하면 밀도가 높으면 더 단단하고 다루기 힘들고 열도 많이 받고 밀도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밀도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성질을 파악하는 데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몇 도에 녹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구리 같은 것들이 청동기 시대가 철기 시대보다 먼저 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불을 높은 온도로 떼지 않아도 구리는 녹으니까 구리를 먼저 이용했던 겁니다. 구리가 이제 사용해봤더니 그렇게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추출이 되는 철을 사용한 거고요. 철을 사용하다 보니 생각보다 여러 가지 금속과 어울리고 여러 가지 불순물과 어울려서 다양한 성질을 낸다는 걸 발견하게 돼서 인류가 철을 이용하게 된 거죠. 금속은 전기도 통합니다. 전기가 통하는 정도를 전도도라고 하고요. 요 순서 기억하세요. 은이 가장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근데 은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은 다음으로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를 우리가 전선으로 쓰는 거예요. 전기가 잘 통해야 되니까. 그죠? 금이 그 다음 잘 통하고요. 알루미늄 잘 통하고요. 마그네슘도 뒤로 갈수록 이제 전도율이 점점 낮아져요. 다음 성질 중에 선팽창계수라고도 부르고 열팽창계수라고도 부르는 성질이 있어요. 얘는 온도가 1도 변할 때 재료 길이의 변화, 요걸 나타내는 그 계수가 선팽창계수거든요.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재료가 늘어나요. 온도가 올라가면 금속은 늘어나요. 근데 얘가 같은 온도가 늘어나도 올라가도 늘어나는 정도가 금속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길이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곳에는 온도에 따라서 얘가 참 많이 변하면 좋지 않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 바이메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얘가 많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구에는 이 팽창계수가 높은 걸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선팽창계수, 열팽창계수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자석에 붙는지 안 붙는지는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죠. 자, 여기 용어 몇 개 볼게요. 자장의 세계가 클수록 자화는 커진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석화된다. 자석화되는 것을 자화라고 합니다. 자석으로 자화되는 성질을 자성, 자석을 띠는 성질, 그래서 자성 이렇게 되고요. 자극을 접근시킬 때 자화가 되어서 강하게 잡아들이는 성질이 있는 물체를 강자성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석 갖다 대면 딱 붙어. 강자성체야. 근데 자석 갖다 대도 별로 잘 안 붙어. 이런 걸 상자성체라고 해. 상자성체. 자, 그리고 잡아당기지 않고 같은 극이 생겨서 서로 밀어대는 성질을 갖는 반자성체도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성질이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기계적 성질. 금속의 기계적 성질로 강도, 경도, 인성, 터프니스. 그러니까 잘 질긴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끊어지는 성질. 이걸 인성이라고 하고요. 취성은 얼마나 잘 깨지는지 이런 성질을 얘기하고요. 강성, 강성은 얼마나 강한지, 잘 버티는지. 인성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실제로 센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성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성과 연성,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잘 늘어나는지, 연신율,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이런 금속 재료의 기계적 성질들은요, 어, 좀 더 세분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론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뭐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고 용어들을 좀 익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제 강도, 얼마나 강한지 정도 이 얘기거든요. 강한지 정도. 잡아당겼을 때 잘 버티면 인장 강도. 그 다음에 그뭐 잡아당겼는데 버티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 잡아당겼는데 버티는 정도가 넘어가서 어느 순간 이제 끊어지잖아요. 또는 늘어나잖아요. 그때 쭉 늘어나는 그 시점을 항복이라고 하거든요. 그 잡아당기는 힘, 쭉 늘어나기 직전까지 잡아당기는 힘, 이걸 항복 강도라고 하고. 뭐 잡아당길 때만 그런가요? 꽉 누를 때도 마찬가지죠. 압축 강도라고 하고. 전단 강도는 재료를 자르는 힘을 작용할 때, 이렇게 자르는 힘을 작용할 때 잘리지 않고 버티는 힘, 이걸 전단 강도라고 하고요. 크리프는 시간이 지났을 때도 버티는 힘, 이걸 크리프라고 하고요. 유연성, 응력 파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리프는 설명 내가 잘못했나? 아무튼 뭐 찾아볼게요. 다음 강성, 강한 강도에 관련된 성질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탄성계수라는 게 있고 힘계수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음,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을 테니까 졸릴 테니까 일단 패스. 금속 재료는 화학적 성질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화학적 성질 중에 화학적 변화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변화는 주변에 우리 공기 많잖아요. 공기랑 결합하는 내식성, 공기와 결합하는 것을 부식됐다고 하거든요. 산화됐다고 하고. 근데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잘 버티는 성질, 이걸 내식성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 중에는 이 내식성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부식이 공기랑 접했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화학 물질을 접했을 때 또는 전기가 통했을 때 이럴 때도 부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원했던 성질이 변한단 말입니다. 변하면 만든 사람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느 경우에 변하는지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속의 화학적 성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부식입니다. 부식. 산화라고 얘기하죠. 산화하는 이유는 이런 애들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금속의 가공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주조성, 소성, 접합성, 절삭성 이런 애들이 있는데 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주조성은 금속이 얼마나 잘 물처럼 흘러가지고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주조성이라고 합니다. 소성은 아까 얘기했던 전성, 연성 이런 게 소성이거든요. 얼마만큼 잘 변하는지 이걸 소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성의 이제 반대는 탄성이에요. 탄성. 탄성은 힘을 가했는데 구부러지지 않고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탄성이 적으면 소성이 높겠죠. 그죠? 탄성이 높으면 소성이 낮겠죠.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고요. 이런 소성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것을 소성 가공이라고 합니다. 구부러뜨리는 것, 단조 이런 게 다 소성 가공이에요. 아변하는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영상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직접 찾아서 보셔도 되겠고 한번 같이 보죠. 어쨌든 네. 이렇게 두꺼웠던 알루미늄이 성질을 균일하게 하고요. 집어넣어서 꾹 누릅니다. 꾹 누릅니다. 이렇게 눌리죠. 그리고 펴져요. 결국 이렇게 눌려서 펴지죠. 이걸 아변이라고 하고요. 쟤를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서 제품, 이걸 이제 강판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팔려고 대기하고 있는 알루미늄 강판들이 이렇게, 이렇게 제품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변이에요. 접합성은 얼마나 잘 붙느냐거든요. 접합성은. 용접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성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이런 기계적 성질들이 보세요. 주조 잘 되죠. 잘 구부러지죠. 접합 잘 되죠. 잘 깎이죠. 이런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금속이 뭡니까? 철이에요, 철. 저런 것들, 저런 성질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만들 때 철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3, 40분 정도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아, 이 내용 반복해서 보시고 또 교과서도 정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금속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기계재료에서 금속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철강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 감을 좀 잡아 보시고 그리고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미없는 수업인데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